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수락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을 했고 후임으로 윤희숙 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 우리 오신환 의원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또 이제 전당대회가 8월 중순으로 이미 기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혁신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사실 지난 이뇨한 혁신위의 혁신위원으로 같이 참여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직의 당원 당규상의 기구로 보면 당대표 직속의 특별위원회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 권한이 결국엔 비대위의 추인을 받아서 비대위가 지도부가 의결을 통해서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혁신위가 과연 전권을 갖고 그 프로세스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요. 사실 좀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전히 이제 송원석 지도부가 과거 친윤들의 세력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됐고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혁신의 이미지를 우리 당내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것이 차단되고 막혀버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본인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뛰쳐나오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사실은 좀 매끄럽지 않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가장 첫 번째 궁금증이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정말로 쌍권을 축출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기대를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도화선은 그거였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이 지도부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다고 하는 것이 수용 가능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의 본인의 확신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의 지도부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화해서 결국엔 혁신위원회는 실천하는 액션 플랜들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끔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도부가 받아서 그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혁신위원장을 수용할 때 내가 어떤 혁신안을 내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대국민 약속을 받던지 다른 담보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본인도 판단하고 단순히 이제 그 당대표 출마의 과정으로 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자, 이제 선의로 해석하는 것과 그 약간 좀 악의적 해석 두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의로 해석한다는 건 뭔가 당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혁신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인적 쇄신을 해서 상징적인 사람 몇 명을 탁 쳐내야 그다음부터는 혁신위가 힘도 실리고 나머지 문제의 명분이나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쌍권을 건드린 거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접근이었어요. 관철만 시켰더라면 오 하라는 감탄사가 나왔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보여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싶으면 쌍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친윤 핵심에서도 보면 버린 카드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 권영세 의원도 연세가 좀 많으시고요. 오래 선수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선수도 오래됐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걸 도전하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 출당까지는 좀 뭐하지만 저 다음 총선 불출마 정도는 관철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건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 더 이상 총선 나오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 3년에 어떻게 될지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뭔가 개혁공천하고 변화하려면
지금의 책임론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중진들은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총선 가면 불거질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언더주니까 요즘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당권 파드 입장에서는 버릴 수 있는 카드라고 봐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 접근을 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의미에서. 예, 이렇게 해서 선의해서 악의에서 그러 본다면 혁신위를 맡았는데 여러 사람이 인적 쇄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버릴 수 있는 수순을 밟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당 주류, 그러니까 이건 송원석 원내대표가 못 받는 카드이지 않겠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될 거로 알고 던지고 결국은 혁신위원장 정리하고 당대표로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있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바보 되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버리기 위한 수순으로 한 거 아니야. 이건 좀 악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맞는지는 그 안철수 의원만 아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부글부글한 거는 후자 해석이 국민의힘 내에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인적 쇄신이라는 게 어느 정당을 다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당의 지도부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조치를 통해서 출당 조치 내지는 당원권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바람직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과거 소장파들이 개혁을 통해서 당이 좀 변화해야 될 때 해당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실은 스스로 용퇴하게끔 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 내에서는 스무스하고 바람직하죠. 옛날에 이제 정풍운동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다만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끔 하거나 그렇죠. 그런 용태들을 내리게끔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러운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생적으로 그럴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뤄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네. 차라리 지금 저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사자들과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의 대상의 당사자들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에게 그런 용태를 내리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정치적인 작업들을 했다라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여요. 아니 오히려 물밑이 아니라 그러면 그 혁신위원장 맡고 공개적으로 먼저 그냥 치고 나가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금 인적 쇄신이 기묘하고 쌍관 물러나세요. 네. 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은 다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건 스타일의 문제인데 네. 관철을 해서 뭔가 당의 혁신이 목표라면 오신환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용퇴하는 사람한테도 퇴로를 좀 열어줘야 돼요. 조율이 먼저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권하고 그분들이 수용해서 스스로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 이제 그 혁신위원장도 자기도 뭔가 한 건 한 거고 성과가 있는 거고. 그럼 성과 중심으로 보면 그렇죠. 예,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좀 그러니까 뭔가 이 책임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나가도 있지만 그 와중에 내가 스스로 결단했다 이런 면도 좀 있어 해주는 게 정치권의 이제 일상적인 문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예우.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그 후자, 그러니까 악의적인 해석이 당내에서 약간 나오는 게 그러려면 사실 혁신위원장으로서 그 싸우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일주일이든 뭐 며칠 얼마든 하다가 안 됐을 때 물러나야지. 그렇죠. 그냥 바로 나 못하니까 물러나 이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그 명분 삼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저 도리어 국민의힘 안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시에 사퇴 선언과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를 함께 밝혀버리는. 아니 그리고 바로 쌍권이 공격했잖아요. 안철수에 대해서. 그럼 안철수 의원이 그다음에 재반박이 없어요. 갑자기 한동훈 나와라, 뭐 김문수 나와라, 다 나와라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굉장히 좀 갑자기 이제 상남자에서 하남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건 그래요. 어쨌든 안철수 뭐 의원도 좀 거칠었지만 그 쌍권의 그 스스로의 용태 정도를 지금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카드였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렇게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 이분들 다음 총선 공천받기 거의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전망하세요. 예. 만약에 뭐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들 또 공천받고 나오면 좋죠. 혁신 공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어제 나온 걸 보면은 뭐 계엄 사고나 이런 내용을 당헌 당규에 명시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거는 윤희숙 의원이 윤희숙 이제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희숙 위원장이 일관되게 비상계엄이나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 주류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뭔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리고 탄핵 세력 그 비상계엄 내란 세력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계엄은 알겠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내걸었지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윤희숙 위원장은 만약에 여기다 탄핵까지를 언급을 한다면 이게 또 반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제 사제문에 그것이 좀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그래도 조금 뭐 정당의 구조를 알고 좀 지혜롭게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지금 현재의 한계 상황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차기 지도부가 사실상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네. 그것을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송원석 비대위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송원석 지도부가 가져야 될 부담을 사실 좀 우회적으로 전당원들한테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수단을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송원석 위원장하고 교감 하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에는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집단지성이 저는 작동하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것을 당원 당규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좀 이상하기는 해요. 모양새가 좀 이상하고 당원 당규에 이 내용을 담는 것이 이상한데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의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대국민 선언과 같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그걸 판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꼭 이상한 건 아닌 게요. 당원 당규 또는 이제 당의 어떤 전문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담아도 괜찮아요. 이른바 헌법 전문수록 비슷한.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일종의 당원 당규 당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상계엄 내란 탄핵 이와 관련돼서 뭔가 그 나쁜 고리를 끊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담기도 해요. 그런 그 당의 역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과거서부터 그 4.19 혁명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또 뭐 그 6월 민주혁명 등등을 쭉 우리가 전문에 넣었던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긍정적 그래서 이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극복한다는 지금 넣겠다고 뭔가 이제 경계의 뜻으로 놔둘 수 있죠. 이게 당원 당규의 맨 앞장에 이 사죄문을 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고 아까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그거를 하나의 정신을 우리가 뭐 당원 당규에 전문에다 담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좀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라는 내용을 담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친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역사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정당으로서는 그것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거는 이제 문구는 이제 조정이 될 거고요. 제가 얘기했처럼 구체적으로 그걸 하기엔 당원 당규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넣는데. 근데 다만 그 윤희숙 위원장 얘기는 아까 오신환 의원 얘기한 것처럼 당원들에게 물어본다. 이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할 때는 의원총회에 붙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원들은 여전히 그 친윤 당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부감이 세서 이게 관철이 안 됐는데 당원 투표로 돌파하면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송원석 원내대표도 부담이 없죠. 이거는 뭐 당원들한테 물어보겠다는데 당원들한테 묻는 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기엔 그렇죠. 친윤 당권파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현타가 왔을 거로 봐요. 네, 이 한 달 전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안을 거부할 때하고 지금 내란 특검을 해서 수사성 명단에 이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소환당하고 또 그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동료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현실 인식이 왔을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오신환 의원님 그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데요?
그 위기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죠. 그래요? 예,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이 그것을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미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였던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럼 대처하고 대응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각자 도생으로 본인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당에 대한 우려, 걱정,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이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어떻게 이제 대항 논리를 지금 펴고 있냐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거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먹힐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치보복 프레임이 먹혔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안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금 지지율이 60% 넘나드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3개 특검이 가동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국민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내란 종식 그다음에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척결 그다음에 역사적 정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데 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란 종식을 하고 민주주의를 그에 대한 확실한 역사를 기록하자라는 것과 이것이 정치보복이다라는 것과 어느 프레임이 그 중도를 상대로 뭐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뭐 35 그 중도가 40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30-40%에 대한 중도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차라리 진작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했을 때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소위 그 비상계엄 내란 세력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당론도 바꾸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를 그 내란 세력을 엮는 거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게 먹혔을지 몰라요. 그랬다면.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대하는 1차 기대치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지층의 결집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심지어 당 지지층조차 거기에 별로 호응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뭐 완벽하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것을 이제 뭐 여론에 의지원하면서 돌파해내기는 어렵고 또 국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영구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각 사안별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한 것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60%가 넘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내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뭐 국민의 의원들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거나 만약에 처벌받아야 된다면 그건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의도하고 계획된 속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뭔가 그것을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네.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만 더 가서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두 가지 갈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내란 특검 수사 끝나고 나서 이거 위헌장당으로 몰아서 해체될 수도 있다.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당대표 경선이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를? 저는 둘 다 사실상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요? 예, 특히 이제 후자의 경우는 뭐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가지만 지금 사실 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겪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이 쪼개지고 다시 통합되고 했던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당대표를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또 개혁신당이 지금 출현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실상 제3당의 역할론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측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하겠지만 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가서 무언가 새롭게 그것을 다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총선도 멀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지방선거를 그럼 치러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개혁신당이 갖는 고민도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위원정당으로서의 이제 정당 해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 좀 무리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혹 그 부분의 과정에서 누군가 연루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정당을 그것을 완벽하게 해산시킬 수 있는 것에 연결고리로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둘 다 현실화될 쉽지는 가능성은 않다. 높지 않다. 보입니다. 예, 먼저 위원정당 해산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절차가 있으니까. 예,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관련된 자들의 내란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기소도 안 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란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그 내란죄 가담의 그 위원정당 여부, 내란죄에 동조했느냐 여부가 그 다음 스텝이 되잖아요. 1심 판결이 나와도 안 되는 겁니까? 확정 판결을 해야 되겠죠. 아마 예. 통상적으로 이건 최종적으로 그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최종적으로 내란죄 여부가 3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도 제1야당을 쉽게 하긴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내란죄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거 역시도 지지율이 그때는 이제 또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런 게 또 고려되겠죠.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정책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민주당에서도 꼭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건 자칫 또 극심한 또 다른 그 예기치 못한 이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빨리 내란 세력하고 절연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자꾸 멈칫멈칫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주위 안팎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홍준표 봅니다. 전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띄우는 건 이제 그 독자적인 정당 창당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친윤 세력이 정리되고 나가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뭔가 그 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분당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분당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사 정치에서 정당의 분당은 유력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요. 이제 두 번의 본인의 대선 후보 자리를 친윤 세력에게 빼앗겼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적개심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이 당에 대해서. 과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뺏겼고 또 지금 요번에는 친윤 세력들이 또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한덕수를 밀려고 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섭섭함 아니면 이 정당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좀 많이 있다. 감정 표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그럼 마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 그 당대표 경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저희 인터뷰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기가 친윤 의원들 여러 명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핵심 친윤은 김문수가 아니라 장동혁 의원을 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먼저 오시는 저는 핵심 친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친윤 행세를 했다가 지금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이게 어떤 혁신과 개혁의 방향으로 당이 굉장히 힘을 몰아가게 되면 본인들이 나중에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세력들 그 사람들을 지금 소위 많이 언더찐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돼야 자기네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 기생에서 붙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김문수 쪽에 그것을 가기에는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멀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한덕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의 태도
방향성 때문에 안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왔던 괴리감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이라는 하나의 대안들을 뭐 일부가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화될 것이며 또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당대표로서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퀘스천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장동혁 의원이 출마할 결심은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하고 일부 친윤 중에 일부가 뭐 얘기했다는 거는 여의도에서 거의 뭐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친윤의 한 서열 5위 안에 드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서열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서열의 순위가 1등부터 뭐 20위까지 누가 서열인지 전 모르겠는데. 아, 점지한 사람이 5위 안에 든다? 예. 그 말들은 그렇게. 예. 그것도 아마 서정욱 변호사 발 같은데요. 근데 뭐 그만큼 이제 핵심 친윤 중에서 누가 저는 근데 이게 아직 그 친윤의 어떤 그 전체 뜻은 아닌 것 같고 일부가 몇 명이서 야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카드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어쨌든 최고위원 찾아볼 수 있겠죠. 이미 지난번 최고위원 나와서 1등을 했잖아요. 네. 1등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러닝메이트 격으로 해서 1등을 한 케이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전국 선거 경험도 있고 뭐 삼선이고 뭐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김문수 후보는 친윤이 지금 싫은 거예요. 자기들 말 안 듣고 끝까지 단일화 안 했다. 이 생각에 대한. 눈밖에 났다. 예. 그러니까 싫은 거고 한동훈 후보는 뭐라 할까요? 한동훈 후보는 뭐 무섭다, 싫다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 로텐도어에서 농성했던 나경원 의원은. 예. 왜 웃으세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친윤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 섞기가 그래요? 사실은 좀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걸 다 끌어안고 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친하려고 장동혁 의원이 더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다면? 아니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도 이게 그 친윤 입장에서도 이게 될 수 있을까도 있고 두 번째는 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당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장동혁 의원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선 이제 그 친한 그다음에 이제 배신자죠 일종의 친한 쪽에서 보기에. 두 번째는 처음에 비상계엄은 반대했는데 탄핵에 대해서 갑자기 이상하게 입장이 바뀌면서 약간 그래서 그 맞아요. 여의도 안팎에서는 그 당시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뉴페이스니까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엔 그 지난번 장동혁 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장동혁 최고위원이 본인의 힘으로 최고위원 그 수석 최고위원이 1등 최고위원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 1등 될 때 60% 얻을 때 러닝메이트로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큼의 당원들로부터 당 대표로서 인정받고 그 득표를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데 저는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저는 뭐 장동혁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친윤이 밀었을 경우에 근데 그러나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게 요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더 근본적으로는 친윤이라고 하는 이 그 그룹 내지 집단이 존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예. 결국은 해체 수순 과거 아시겠지만 그 권력이 살아 있을 때 그 친윤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지.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소위 찐박 간별사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것이 다 와해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도생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미 와해되고 저는 그 중심 세력이 이미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차기 당대표 지도부 그러니까 만약에 윤희숙 혁신위가 제대로 된 메시지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것이 전당원 투표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지도부가 나온다면 저는 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의원님도 마지막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친윤이라는 건 이미 없다고 봐요. 이미 없다. 예, 원래 이제 친윤이라는 것도 거슬러 나가면 근본적으로 정광훈 목사하고 아스팔트 우파에 기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로 윤석열을 택했던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좋은 보수 정당으로 가려면은
현재 좀 극단주의 세력하고 결별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뭐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고 평가가 있지만 이준석 의원이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때 그때 제일 잘했던 거는 그 아스팔트 우파 정광훈 세력하고 그다음에 과거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결별하면서 된 거예요.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을 그 당시에 정상화하고 그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승리하는데 물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역할도 있었지만 그 이준석 최고 대표가 대표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광훈하고 하는 사람들 그 자르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 체계에서 눈 밖에 나가지고 그 당직도 못 맡고 얼씬도 못하는 의원들 몇 명 있었어요. 제가 그 이준석 의원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날 그런 사람들을 얼씬도 못하게 했다고 방송도 못 나가게 했대요. 그렇게 이제 단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친윤이 또다시 이름을 바꿔서 계속 그런 극우 세력하고 연계된 그 집단으로 나가는 당 주류가 그렇게 가면은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